자,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이례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년 동안 은행권을 압박해왔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사실상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통계 작성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긴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일단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통계를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게 2003년이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가계대출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약 한 5, 6년간은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증폭되기만 하던 가계대출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아직까지 연말이 되기에는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 감소세가 완연합니다. 예. 가계대출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이른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대출인데 그렇죠. 특히 신용대출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주담대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어서 성장률이 아주 감소한 이런 정도에 반해서 그야말로 신용대출은 아예 전부 다 빨리빨리 끄자, 줄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완연하거든요. 금리가 지금 시중은행권만을 기준으로 해서도 대출금리가 7%, 그리고 신용대출금리는 많은 은행의 경우에는 12%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가로 금리 부담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아예 신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 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본인이 다른 예금이 있다든지 또는 보험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을 깨서라도 급한 대출부터 갚아야 되겠다. 이런 그야말로 대출 상환의 본물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계대출이 급증해서 문제다라고 금융당국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근데 이게 모든 현상이 그렇지만 또 급격히 줄어들면 그에 따른 경기 침체라든지 또 금융권의 어떤 부실, 그 밖에도 그 가계의 신용 경색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따져가면서 잘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수년 동안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왔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사실상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수익이 또 줄어든 것과 또 수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 뭐 코픽스 금리 엄청 오르고 있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리 낮춰가지고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야 거기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가게가 돈을 대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은 돈은 쌓이고 있고 높아진 예금금리 때문에 수신금리 때문에 돈은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대출을 하지 못해서 대출 세일즈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은행 대출도 쓰지 않는 판국이니까 제2금융권은 뭐 대출하겠다고 찾아오는 고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제2금융권은 예금금리, 수신금리는 또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보다도 제2금융권이 훨씬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현재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은행들이 대출 세일즈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금융자산, 이를테면 코인 이런 것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대출을 내서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집계한 이래 2003년 이후에 가계대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항상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을 떠올릴 때 가계대출 규모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말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다 그런 지표로만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가계대출은 줄어야 또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급격하게 줄어들면 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돈이 갈 데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그 내용을 보면 이자를 못 갚아서 예금까지 깨고 또 대출을 갚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서둘러 팔아야 되거나 또는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연끌 투자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도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정 또 상환을 무더기로 지금 돈을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좀 관계 당국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업 대출이 또 크게 늘어나는 점도 짚어봐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내년 초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지금 전 세계적인 뭐 미 연준도 그랬었고 계속 높일 더 이상 뭐 금리를 그 폭은 줄 수 있겠지만 계속 오를 것이란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은행 입장도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한국은행 입장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경제에 미칠 여파를 또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면요. 예. 1997년도 외환 위기 당시에 그 당시 한국 경제를 바탕으로 몰고 갔던 것은 기업 대출입니다. 예. 그 당시 가계대출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또 가계대출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 반해서 기업들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죠. 특히 지금 채권 시장이 마비가 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돈을 회사채를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수시로 갚았다가 또 늘려갔다가 하는데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마비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은행 대출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채권 시장이 이래 마비가 된 것은 레고랜도 사태에다가 특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전력이 수십조 약 37조 원의 적자 이것을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를 발행해서 싹쓸이를 해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 발행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수시로 팔았다 샀다 또 중간에 중도 환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바로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대목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권의 BIS 비율 그 건전도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 이 대목도 좀 예의주시해 볼 그런 어떤 매우 민감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런 부분도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급격한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게 증시도 뭐 완전히 매일 연일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에 큰 변동이 생겼는데 작년 말과 비교해 봤더니 엄청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나는 기업들도 많고 변동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떤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다시 흥하는 그렇죠. 이런 예. 어떤 변화의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또 기업의 시가총액도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그 폭이 유난히 컸습니다.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판도가 와이 바뀌었다시피 한데요. 예.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숫자를 현재 가격으로 곱한 것인데 시가총액이 10억이다 이러면 그 회사 주식을 시중에서 지금 몽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 요것을 시가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덩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올해도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등 이후로는 급격한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카카오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가 한때 2등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카카오는 거의 20위권 아래로 추락을 했고요. 자, 지금 2등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 바로 밑에 바짝 추격을 하던 SK 하이닉스 4등 갔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참 밑을 내려보면 3등으로 갔다가 지금 4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 대신에 올라온 2등과 3등은 뭐냐?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사가 이 3등을 꿰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판도 변화에서 단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수요 정대로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네. 뭐 최근에 와서는 2차 전지도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간 전체로 봐서는 상위권으로 올랐고요. 예. 그리고 가장 수모를 겪고 있는 추락은 역시 IT, 빅테크 기업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쪽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은 빅테크 회사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만큼 빅테크 회사들은 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월급 주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IT 투자, 뭐 인공지능 투자한다는 것은 다음 순위, 다다음 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카카오는 회사를 물적 분할 쪼개기를 많이 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여러 회사로 잘랐는데 맞아요. 이것이 주가가 오를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절에 동반 폭락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카카오 먹통 사건 이런 것까지 그 가세를 했다. 여러 악재가 있었죠. 예, 그런 면에서 하여튼 엄청난 판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 뭐 매파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세가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금리를 확 내린다거나 그게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증시에 연동되는 우리 증시 뭐 이렇게 국내 증시도 예상을 해본다면 그것이 마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정세가 좀 이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정점 찍었다. 이러기 전까지는 증시도 뭐 너무 좋을 일은 있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예. 유럽의 중앙은행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서 매파적이라 하면 금리 인상 앞으로 더 이상 계속될 것이다.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금리 네. 인하 당분간 없다. 네. 이런 강경 메시지를 내는데요. 네. 여기에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상황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 미국의 CPI 물가가 좀 하락하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그 고통이 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초강경 인상 기조는 한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이완돼서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하면 또다시 물가 상승이 올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릴까 봐. 예,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2주일 전, 3주일 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시장의 흥분된 분위기, 뭐 일각에서는 산타가 지금 오지도 않는 산타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산타랠리. 뭐그 산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산타랠리 기대를 하고 그럼 너도 나도 주식을 사면 또 주가가 올라가서 급격히 올라가면 물가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시장 조절하는 차원이다. 크게 보면 연준은 2달 전이나 3달 전이나 기본 스탠스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서 금리 인상 속도는 낮출 것이고 그리고 내년 후반기 또는 내후년 가면 이제 금리 인하에도 들어갈 것인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주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내년에 굉장히 우려되는 게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신망 매물들이. 우리가 실적을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4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오는데요. 내년에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닝 쇼크가 올 겁니다.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또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이거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게 탁 치면은 쇼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표를 보여줄 때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그 오랜 고정관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는 실적 공포가 정시를 아주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실적이 올 하반기 이후에 크게 줄어든 회사들, 이 회사들 내년 1분기, 2분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주식 투자에는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